고품격 말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15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원투펀치의 원과 투와 그리고 펀치. 네, 제가 왜 투예요? 저도 원 해주세요. 아니, 나이. 가나다 순으로 하면 이쪽이 앞에. 가나다 순으로 하면. 키 순으로 하면 제가 원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세번 냉정하게 한번. 이렇게 달려들 일이에요. 제가 168인데요. 168. 그래요? 그럼 제가 확실하게 원입니다. 그래, 한 0.5에서 1. 네, 오늘도 아주 유쾌하게 축구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첫 번째 주제로 K리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가 지난 시간 마지막 이야기로 K리그 이적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엔 아예 전반적으로 K리그 이야기를 한번 좀 훑어볼까 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자, 지금 현재 각 팀들은 22라운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성적표를 저희가 방송 준비하기 전에 쫙 봤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하면 네. 지금 전북이 서울과의 싸움, 이게 사실 분수령이었거든요. 네, 여기 승점 6점짜리라고 봐도 무방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서 승점이 8점 차에서 졌으면 5점 차가 됐을 텐데 이기면서 11점 차가 네. 됐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쫓아오고 있는 팀들이 그러면은 올라왔어야 되는데 승점을 또 그 밑에 쫓아오는 팀들도 따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북이 45점, 네, 거의 독주 체제를 갖추는 승점이 됐어요. 그리고 서울, 울산, 성남, 상주 2위부터 5위까지 네 팀이 34점, 34점, 33, 32 승점이 2점 차입니다. 2점 차. 네. 누가 2등을 할지 모르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됐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팀. 제주부터 11위 인천까지도 28점에서 22점, 승점 6점 차입니다. 그리고 수원FC만 좀 많이 떨어져서 16점인데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스페셜 1극강. 그렇죠. 전북. 스페셜 원. 네. 네. 그리고 4강 6중 1약. 스페셜 원 네. 다음에 빅4. 그렇죠. 빅4. 스페셜 원, 빅4. 6중은 뭘로 할까요? 리틀 식스? 미디엄 6. 미들 식스. 아, 미들 식스. 여긴 미디엄 6, 레어, 네. 네. 레어요? 수원FC. 스테이크 드세요? 약간 덜 익었어. 전북이 웰던. 그렇네. 네. 그러니까 정말 뭐 1극강을 빼놓고서는 중간권이 아주 혼전이에요, 사실. 네. 원래는 제주도 한 3위까지도 했었었는데 최근 3연패하는 바람에 사실은 약간 6강 안에서 승점이 조금 떨어져 있고 그렇죠. 네, 수원은 이 조나탄 선수의 정말로 기분 좋은 귀중한 골이 터지면서 요거를 좀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을 거고요. 네. 인천하고 전남이 확실히 올라오고 근자에는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천 전남 승점도 뭐 제주와 별 차이가 없는 정도가 됐죠. 네. 네. 그리고 또 이 순위표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상주입니다. 이 잘 나가던 상주 상무 빅4라고 아까 얘기한 부분에 지금 들어있는 팀인데요. 수원 삼성이 발목을 잡았어요. 말씀해 주신 조나탄. 네, 약간 주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주 상무의 선전이 아주 무섭고요. 그리고 역시 한 의원님이 강화시킨 성남의 선전 또한 무섭습니다. 맞아요. 대단하네요. 네. 성남은 사실 목표치가 요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 4위는 아주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네, 오. 역시 목표를 좀 높게 잡고 있군요. 강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요즘 부상자들도 좀 많고 이런 상황에서 또 FA컵 주중을 계속 뛰었던 것이 이 체력적으로 조금 문제가 좀 많이 드러났는데 제주전이 특히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 사실은 이 여름에 굉장히 고생하는 팀 아닙니까? 그래서 성남 대 제주전은 잠시 후에 이제 알파신도 살펴보겠지만은 두 팀이 모두 좀 힘들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선제골을 허용했을 때는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선수단의 체력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좀 신중한 0대0 경기가 됐었던 결과가 됐습니다. 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성남하고 제주 경기 저희가 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무승부로 끝났어요. 승점 한 점씩을 가져갔는데 사실 체감상 느낌이 조금은 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위원님? 그 두 팀의 이제 알파신에서 보겠지만은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두 팀 모두가 수비에 상당히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남은
아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식의 그러니까 김학봉 감독이 실제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세비야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많은 또 공부를 했는데 상당히 아틀레티코식의 두 줄 수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김두현 선수가 거의 이날 이제 투톱 비슷하게 황의조 선수와 섰는데 아틀레티코 수비의 특징은 투톱도 내려와서 간격을 좁히면서 같이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특징이 성남은 많이 드러났었고 제주 같은 경우는 조성환 감독이 올 시즌 이제 기본은 4백인데 간간히 3백을 구사를 하면서 이게 좋았던 경기도 있고 그렇게 뭐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던 경기도 있습니다만 이날 성남전도 역시 실점을 의식해서인지 3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주도 전체적인 공격 점유가 좀 높기는 했습니다만 자신들이 수비를 하고 성남이 볼을 갖고 있을 때는 제주도 수비 진영의 숫자를 상당히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실 서로를 깨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됐었고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해난 선수와 완델손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이근호 선수를 비롯한 주변 동료들과의 조합이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은 모습. 그리고 이제 완델손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은 개인적인 욕심도 조금 내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해난 선수와 완델손 선수가 얼마나 빨리 녹아 들어가느냐가 제주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팀 경기를 보면은 사실 너무 지쳐 보였어요. 특히 성남이 너무 지쳐 보였어요. 멤버도 많이 달라져 있었죠. 날씨 자체가 그쵸. 워낙 덥고 습했어요. 네, 그래서 선수 경기하기가 이제 전후반 약간 오버 페이스라면 후반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전반 후반 밸런스를 좀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됐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티아고 선수가 부상으로 안 나왔죠, 이 경기? 네, 그리고 이제는 김동준 선수가 없고 그리고 이날 성남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역시 조재철 선수를 측면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김두현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투톱 쪽으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조재철 선수가 측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장하경, 조재철 이쪽 레프트 라인에서 사실 그 날카로운 공격은 거의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주가 이날 3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현범이라든가 정훈이 높이 올라오는 뒷공간을 사실 성남으로서는 노려볼 만했는데 그 공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남은 황의조를 향한 롱패스가 거의 공격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골키퍼, 제1 골키퍼 없이 또 경기를 또 한동안 치러야 되는데 그 상황이 저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골키퍼가 근데 차치게 김근배 되면은 선수가요. 네. 우리 지금 김근배 선수 아닙니까? 우리라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요. 우리 맞잖아요. 김근배 선수가 그 어렸을 때 대학 시절 이럴 때까지만 해도 엘리트예요. 네, 저는 김근배 선수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화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좀 강화됐습니다. 실제로. 체력 강화를 위해서 여름날, 근데 복날도 또 지났는데요. 한 의원님이 강화위원장이시니까 고기 한번 쏘셔요, 선수들. 아, 쏘셨어요? 그 대표이사께서 저한테 고기를 먼저 쏘시면 제가 그 다음에 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께서 돈을 주시면 강화위원장이 체력 강화를 위해서 쏘셔야죠. 그게 순서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말했기 때문에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이 맞붙었는데 이제 무승부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성남은 이제 깃발 더비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제주는 FC 서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 성남과 제주의 경기 저희가 알파신을 통해서 또 자세히 또 리뷰를 해드리겠고요. 그런데 최대의 매치가 있었잖아요. 어우, 희대의 빅매치. 정말 네. 이번 시즌 너무나도 기대했던 빅매치. 근데 그만큼 또 재미도 있었어요. 장 의원님이 현장에 나가 계셨던 네. 것 같은데 네. 더웠죠? 많이 현장에서 더웠죠. 중계했습니다. 근데 전반전에 정말 덥고 습해서 선수들 후반까지 상당히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후반전에 조금 바람도 좀 불고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선수들은 상당히 힘들었던 경기입니다. 걸어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90분을 뛸까? 가끔 보면 경이로워요. 그날 네. 선수들이 이제 경기 시작되기 전에 몸을 좀 풀고 라커룸으로 들어오잖아요, 다시. 몸을 풀고 들어오는데 이미 다 젖었어요. 네, 이미 땀을 비 오듯 그냥 다 흘리고 이미 다 젖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습했던 날씨였어요. 네, 하지만 정말 재밌었죠, 이 경기. 서울하고 전북의 경기. 이거 두 팀 다 이제 현주소가 좀 나타났던 경기 같았어요. 두 팀 모두 전체적인 경기 컨셉은 워낙 더웠기 때문에 전반전에는 이제 수비 쪽에 좀 치중하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경기 운영을 좀 안전하게 끌고 가는 편이었고 적은 숫자로 공격을 해서 그냥 해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가서 이제 조커 싸움을 통해서 한 골 승부를 노렸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경기 초반에 원샷 원킬처럼 주어진 찬스에서 한 방씩을 터트려주면서 골이 터졌고 후반 가서 조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또 로페즈의 역전골이 터지면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전북 쪽으로 이제 기울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황선홍 감독이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 초반 과도기에서 약간의 이제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황선홍 감독이 밝혔듯이 본인은 4백을 많이 썼고 3백을 쓴 경우가 간혹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3-5-2보다는 3-4-3을 많이 썼다고 원투펀치에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이제 문제는 특히 요즘에 뭐 유로 2016 영향 때문인지 K리그 팀들도 약간 수비적입니다. 네, 조심스럽게 운영을 수비 쪽에서 하고 적은 숫자로도 효율적인 빠른 공격으로 마무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수비 라인, 최후방의 수비 라인 위쪽에 있는 세컨볼 싸움을 하는 미드필더 라인들의 숫자가 그만큼 또 중요해졌어요. 위험 지역에서 뺏겼을 때 전환을 해야 되는 문제들. 근데 이제 3-4-3이 됐을 때 예전에 최용수 감독의 3-5-2 때와 조금 달라진 점은 이날도 주세종 선수가 모처럼 선발로 복귀를 해서 닭가기와 함께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됐는데요. 3명, 과거에 3-5-2 때 3명이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내려섰을 때 5백이 형성이 되고 세컨볼 상황에서 3명이 커버가 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2명은 확실히 좀 불안 요소가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수비적인 어떤 밸런스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선수들이 투톱 체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서울은 이날 징계나 부상 때문에 이제 공격 라인에 윤주태 아드리아노가 빠진 상황이었습니다만 윤주태가 왼쪽 3톱의 윙포드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박주영 선수가 역시 3톱의 윙포드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면에서 윙포드 역할을 어떻게 보면 좀 확실하게 해주는 만한 그런 파괴력이 없고 오히려 중앙에서 과거의 투톱이나 세컨 스트라이커를 보면서 후리하게 뛸 때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였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의 측면의 윙포드 배치가 아직까지는 윤주태나 박주영 선수가 조금 서툽니다. 네. 박주영 선수도 중앙으로 많이 이동해주면서 도와주고 또 들어가준 역할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전문 윙어인 조찬호 선수가 이제 윙포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찬호 선수는 황선홍 감독이 원하는 최용수 감독과 다른 부분은 공격으로 전환할 때 빠르게 전환하는 이런 속도를 원하는데 전문 윙포드가 그것을 잘해줘야 되는데 경기 출장이 최용수 감독 시절에도 많지가 않았고 아직 호흡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찬호 선수의 활용도 아직까지는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저 황선홍 감독은 일단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전에 서울이 썼던 3백에 기반한 운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3-4-3 체제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 가서는 다시 또 본인이 즐겨 쓰려는 4백으로 변화 속에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 서울 선수들이 아직도 적응을 잘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의 딜레마 속에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북은 확실히 김보경과 이재성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시너지 효과가 이제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페즈의 활용법도 이제는 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북이 여러 가지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형국가 아닌가. 네, 21게임 연속 무패 행진 중입니다. 그쵸. 요즘 보면은 김보경, 이재성에다가 이제 또 이호 선수가 들어와서 뒤를 받쳐주는데 로페즈 선수가 이제 제주 시절 에이스 포스가 나옵니다. 제주에 로페즈 선수가 있었을 당시는 거의 K리그 최고 선수라고 해도 좋을 법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로페즈가 그 포스가 나오고 이종호 선수도 이제는 광양이 아니라 봉동군이 포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보경, 이재성의 클래스에다가 로페즈, 이종호가 과거의 팀들에서 에이스 노릇하던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북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이종호 선수라든가 지금 몇몇 선수들은 시즌 초 중반 이렇게 기회를 좀 덜 얻던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 선수들이 오히려 지금 체력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에 또 체력이 충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전북이 확실히 두터운 스쿼드에 지금 덕을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전북이 지금 김보경, 이재성, 2호까지 들어와서 미드필드가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여기서 아까 장 의원님 말씀대로 닭가하기 주세종만으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전북의 미드필드가 조금 약하다고 한다면 닭가하기 주세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가 최근에 아주 컨디션이 좋은 중앙 미드필드인데 여기서 숫자 싸움에서 분리해서는 사실 구조적으로 서울에게는 좋을 것이 없었고 사실 3-4-3이 꼭 3-5-2에 비해서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네. 측면의 숫자는 많아지거든요. 3-4-3이니까 측면은 이제 두 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측면 숫자는 3-5-2를 펼칠 때보다 많아지는데 그 대신
한쪽을 얻는 게 있으면 항상 한쪽을 잃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이 조금 얇아진 것이 이날 경기 특히 초반 흐름에서는 서울이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황선홍 감독에게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3-4-3 전형을 쓸 때 오늘처럼 이제 전북을 상대할 때는 미드필더 숫자도 중요한데 지금 2명의 미드필더로 예전에 3-5-2 3명의 미드필더를 쓸 때보다 좀 부담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황선홍 감독이 일단 3톱에 대한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중에 윙포워드 한 명을 미드필더를 도와줄 수 있는 플레이를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롤 자체가 박주영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박주영 선수는 전체적으로는 최근 경기 감각을 그래도 올리면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예전보다는 활동량이 좀 떨어져 있고 그만큼 수비력이 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3명의 미드필더를 뒀을 때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전북이 왜 강한 팀인지를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많이 보여줬던 네. 것 같아요. 정말 탄탄했고 또 백업적도 굉장히 풍부했고 그래서 전북이 서울을 상대로 3-2 승리를 거두면서 정말 극강의 1위를 지금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알파신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파신을 이용해서 분석해드릴 첫 번째 경기는요, 그 빅매치 네. 서울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F서울이 상당히 더운 날씨 속에서 전반전에는 무리하지 않는 운영, 수비 숫자를 많이 가져가고 적은 숫자, 대안 선수를 위시한 적은 숫자로 이제 공격을 하는 효율성을 잘 가져갔어요. 그래서 비교적 준수한 내용이었습니다. 4개의 슈팅이 모두 유효 슈팅으로 기록되는 그런 집중력도 발휘가 됐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우려가 됐던 점은 역시 중앙 미드필더 숫자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박스 근처에서의 2선 슈팅들을 좀 전반에 전북에게 좀 많이 허용했고요. 그리고 커버 플레이나 세컨볼 상황에서의 어떤 좀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림을 보면 이제 경기 초반에도 이재성 선수가 전북에서 김보경 선수와 함께 중앙 쪽에 공격에 가담하는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이 됐는데 이재성 선수가 돌아나가면서 왼쪽에서도 결정적인 크로스 장면을 잡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바로 2분 후에 전반 4분인데요. 이재성 선수가 주고 이제 로페즈 선수가 오른쪽에서 들어가면서 서울의 스토퍼인 이 3백의 스토퍼인 오스마르 선수를 달고 들어갔습니다. 측면으로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역시 중앙 미드필더가 벌어진 센터백, 3명의 센터백 사이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좀 필요한데요. 로페스 선수가 여기서 크로스가 된 상황에서 닭가기 선수가 걷어낸 것이 좀 짧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세종 선수가 오스마르가 간 공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중심이 이제 오른쪽으로 좀 쏠린 사이에 결국은 뒤쪽에 있던 이 김보경 선수 이 마크를 좀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김보경 선수가 세컨볼을 바로 득점까지 성공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닭가이가 멈춰놓고요. 이 상황에서 역시 그 중앙 미드필더 숫자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의 공격인데 적은 숫자에서 대안 선수의 기가 막힌 오른발 인프런트 슈팅입니다. 한 박자 빨라요. 바로 적은 숫자입니다만 공격진에서 대안 선수가 2명을 제치고 오른발 인프런트 인사이드로 강하게 차서 감아차는 슈팅이 이제 성공이 되는 장면이죠. 대안 선수가 이 골도 골입니다만 밀어차는 슈팅 또 꺾어서 차는 슈팅. 이 상당히 스트라이커로서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맞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철순 선수인데요. 사실 오른쪽 수비수입니다만 이날 서울의 이 수비 라인 앞쪽에 공간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좀 안쪽으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주세종 선수나 닭가기 선수 이 2명이 커버하기에는 전체적인 범위를 커버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에서 이날 전북에게 박스 바깥에 2선 중거리 슈팅을 좀 많이 허용했고요. 이 인생골이 나올 뻔했어요. 골대를 맞은 장면이고요. 자, 그리고 이 상황 역시 지금 보시면 대한 선수가 밀어차지 않고 또 같은 스윙이지만 꺾어차지 않습니까? 대한 선수의 아주 놀라운 슈팅 기술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전북의 수비 라인의 약점은 역시 좀 약간 빠른 공격 타임을 가져갔을 때는 역시 뒤에 공간이 좀 많이 나온다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 선수가 아주 재치 있는 이 헤딩 패스를 통해서 오버랩하는 이제 김치우 선수에게 단독 찬스가 이어지거든요. 이날 전체적으로 4-1-4-1 전형의 이제
운영을 한 전북입니다만 역시 전북은 상대의 측면 윙백 혹은 측면 수비수들이 오버랩했을 때 항상 측면 배후 공간 쪽에 약점을 좀 노출합니다. 근데 서울이 조심스러운 운영을 했지만 이렇게 몇 차례는 위협적인 오버랩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김치우 선수가 단독 찬스를 잡았습니다만 하지만 네. 권순택 키퍼에게 이제 막히는 장면이고요. 자, 그리고 이 장면은 서울이 전반전 컨셉은 수비 숫자를 많이 뒀다가도 황선홍 감독의 색깔대로 공격 전환할 때 빠르게 역습으로 나가는 형태를 주문을 받았는데요. 한 두 장면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장면이. 그 중에서 이제 고광민 선수가 빠르게 공을 몰고 역습에 가담하는 이제 그 장면인데요. 고광민부터 오른쪽에 돌아나가는 조찬호에게까지. 조찬호의 크로스에서 대한 선수의 슈팅까지 유슈팅이 되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이 이날 위협적인 역습은 이렇게 딱 하나 나왔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황선홍 감독의 색깔을 더 선수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선 이러한 장면들이 전후반 통틀어서 그래도 한 5, 6번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이 됐는데요. 후반 들어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도 보시면 닭가기 선수가 수비진을 보좌하는 상황에서 이제 태클을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전북이 다시 세컨볼 상황을 잡는 장면인데 다시 뺏어내긴 했습니다만 볼을 뺏어내고 미드필더들의 숫자가 조금 한계성을 느끼게 하는 확실한 홀딩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무당탕탕 공이 이제 형성이 되는 과정에 로페즈에게 이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로페즈의 위치는 이쪽에 있던 김동우 선수의 다리와 거의 이제 동일선상으로 부심은 판단을 했고요. 여기서 이 역전골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이 뺏었다가도 결국은 미드필드 쪽에서의 중원 약세 때문에 곧바로 다시 뺏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좀 더 키핑을 해주면서 밖으로 빼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이날은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최강희 감독의 전북도 강한 맨투맨 수비를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은 팀입니다만 이날은 지역 방어 위주의 경기 운영을 하되 앞선에서는 이제 상대 위험 지역에서는 좀 강하게 재압박을 시도하는 이런 시도가 많았는데 그 상황에서 미드필더에서 좀 불안 요소들이 서울에게 좀 노출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전북의 공격인데요. 자, 김보경 선수가 제껴내고 스루 패스가 들어가요. 이날 엄청나게 활약을 한 로페즈 선수의 또 진가가 또 나오죠. 네. 이 선으로 아주 적극적인 쇄도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대1 찬스를 맞아서 득점까지 성공을 네. 했죠. 서울에 비해서는 전북의 공격진은 조금 더 많이 뛰고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패스들을 김보경 선수가 조금 전에 해줬고 또 이재성 선수와 같이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지는 패스 연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위협적인 장면들을 연출할 수가 있었고요. 로페즈 선수는 공격뿐만 아니고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수비를 할 때도 내려와서 오른쪽 사이드 윙백처럼 수비에 가담을 하면서 수비에도 많은 관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가장 많은 활동량을 또 보여준 로페즈 선수입니다. 근데 이게 로페즈 선수의 사실 최대 장점이에요. 그렇죠. 에이스처럼 뛰면서도 왕성한 활동량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장면도 볼을 끊어냈습니다. 이미 정규 시간이 지난 상황에 선수들이 다 이른바 퍼져 있고 어떤 선수들은 쥐간하고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전반과 똑같은 스프린트를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버는 그런 또 플레이까지 가져가는데요. 그래서 로페즈 선수는 이날 공수에서 엄청난 활동량과 또 그동안 약간 부족했던 세기까지 보여주면서 전북 공격력에 하나의 이제 꼭지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날 경기를 통해서 전북이 왜 극강팀인지를 또 알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또 서울과의 경기를 통해 갖고 또 승점차도 벌리면서 지금 1위자를 아주 넉넉하게 사수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에 살펴볼 경기는 성남과 제주의 경기인데 한의원님이 준비하셨죠? 네. 이 성남과 제주의 경기는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은 계속되는 주중 경기의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이고 제주는 또 최근에 연패 부담에다가 역시 원정을 여름에 다닐 때 제주는 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정말 무더위 속에서 먼저 실점하면 안 된다. 이 일념으로 두 팀이 가득 찬 그러한 어떤 수비적인 전술이 두 팀 모두에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제주가 이날 이제 3백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주는 3백이고 성남은 이제 잠시 후에도 확연히 나타나겠습니다만 김두현 선수가 수비 시에는 거의 이제 투톱이 되면서 이른바 아틀레티코식의 4-4-2인데 사실상
4-4-2-0 같은 이런 형태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황의조 선수가 앞으로 좀 많이 나가서 이제 4-4-1-1처럼 되더라도 황의조 선수 역시도 앞선에서 그래도 압박을 해주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실 10명의 필드 플레이어들이 모두 강인한 압박에 가담을 하는 그것이 이제 성남의 기본 컨셉이었고, 제주는 상대적으로 이 황의조 선수만이 이렇게 압박에 높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제주는 여기서 볼 다룰 여유들은 많습니다. 3명이나 센터백이 있으니까 이제 볼을 빼내는 것 자체는 제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죠. 자, 이제 두 팀의 이제 수비 기본 컨셉을 지금 성남부터 보고 계신데요. 여기서 이제 스토퍼에게 전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동규 선수가 지금은 사실은 전진을 잘해줬어요. 그리고 성남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두 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줄을 갖추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성남의 수비 컨셉을 보기 위한 장면이기는 합니다만, 이 장면은 사실 제주가 비교적 처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성남의 두 줄 수비가 타이트한 가운데에서도 이 중원에서의 빠른 볼 터치와 빠른 패스워크에 의한 플레이로서 결국은 최종 슈팅까지 가는데 성공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 이 경기 내내 이 장면은 비교적 지금 초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만든 것과 같은 장면이 이 이후에는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주도 이제 그게 문제였는데, 이 장면만큼은 성남의 두 줄 수비를 나름의 중앙 쪽에서의 빠른 패스워크와 움직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좋은 상황을 제주가 만들었던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송진영에게 갔다가 이제 권순영 선수 쪽으로 가고, 권순영 선수 여기서 선택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해난 완델손도 여기서는 팀 플레이가 완벽했어요. 그래서 성남이 자신들의 특유의 수비 라인을 세웠지만 이 경우에는 그래도 제주가 비교적 중원에서 공략이 잘 됐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제주는 그럼 공격만 했느냐? 그게 아니라 성남이 볼을 가지고서 이렇게 비교적 앞선에 지금 성남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는 지금 공격수가 많이 배치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제주는 또 5백이에요. 5백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 두 명의 선수까지도 수비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주는 5-3인데 아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썼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장지현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 유로 때문에 유행이 많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약간 이런 분위기를 좀 느끼게 하는 5-3-2 같은 스타일의, 제주도 그러니까 실점을 안 하는 것에 굉장히 주력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성남도 사실은 이 장면에서는 처리 자체는 좋았어요. 제주의 이제 수비선이 제대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자체는 좋았는데 결국 여기서 성남도 성공은 시키지 못하는데요. 지금 받아서 연결한 동작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박용지 선수가 사실은 볼을 조금 오래 끌었습니다. 사실은 좀 더 빨리 한 박자 빠르게 뒤로 내주고 그 다음에 돌아 들어가는 이태희 선수에게 탁탁 좀 더 원터치 형태의 연결이 됐더라면 아마 이 장면이 성남이 좋은 장면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여기서 이미 제주의 5백 갖춰지고 볼을 좀 오래 끄는 바람에 그 다음에 유익한 플레이가 나오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네, 이미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태희 선수에게 줘도 이제 효용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죠. 결국은 뒤로 다시 돌리다가 결국은 커트 당하는 뭐 이제 이런 결과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결국 이 경기는 성남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일단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수비의 숫자를 많이 두고 수비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양 팀의 공격은 그것을 돌파할 정도로 잘 풀어나가지 못했던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에서 실책들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결정을 못 지어줬어요. 이 장면이 이제 성남의 가장 아마 큰 좀 실책성 수비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양쪽이 완벽하게 비어 있습니다. 양 측면이. 이 선수들이 지금 다 한 군데 있어요. 지금 5명이. 그리고 지금 장하경 선수는 이쪽을 막하고 있지만은 조재철 선수가 사실은 안현범 선수를 조금 봐줬어야 되는데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앙으로 더 몰려요. 지금 성남 수비는. 중앙으로 더 몰리게 되고 지금 양쪽 중앙으로만 몰립니다. 성남은. 그러면은 양쪽 지금 측면은 제주는 완벽하게 비어 있었는데 여기서 완델손 선수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남이 여기서는 4-4-2 수비가 무너지면서 쏠림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났는데 제주가 그거를 받아 먹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로 줄 곳이 양 측면에 있었는데, 물론 이제 왼쪽 측면은 보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충분히 시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완델손 선수가 약간 뭔가 이제 제주 팬들 앞에서 좀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공격이 무산됐던 게 제주로서는 상당히 아쉬웠고요.
그리고 성남도 잘 됐던 공격이 있었어요. 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가 3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훈이라든가 안현범 선수 뒤쪽 공간이 성남이 좀 줄기차게 노려봤어야 될 공간인데 사실은 그 공간으로의 측면 공격이 성남이 이 경기에서 거의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만큼은 제주가 그 뒷공간의 허점을 약간 보이면서 성남의 공격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리턴 주고 지금 제주 선수들의 라인이 높죠. 네. 여기서 빠른 리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뒷공간을 공략하는 지금의 성남의 템포와 어떤 공격의 방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역시 득점이 되진 않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3백의 약점은 사실 이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주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이 공간인데 지금 성남이 거의 유일하게 이 공간으로 빠른 템포의 패스 플레이를 이어감으로써 돌파가 됐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팀이 정말 4-4-2 두 줄 수비 그리고 5백 네. 정말 전가의 보도와 같은 수비 라인을 꺼내 들었고 대체로 성공했는데 방금 전과 같이 약간 실책적인 장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공격치기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득점이 계속 안 나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두 팀이 공격을 잘해놓고도 역시 또 문제를 일으켰던 장면들이 있어요. 결국 마무리가 안 됐던 건데 이근호 선수가 이날 이제 제주의 전체적인 포메이션이 3-4-1-2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1회 자리에서 이근호 선수가 프리롤과 같은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 장면이 이제 이근호 선수의 아주 그 프리롤이 굉장히 잘 들어맞은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패스 선택이 좋았고 여기서 장하경 선수의 동작을 안현범 선수가 정확히 읽었어요. 그리고 안현범 선수가 사실 오른발의 베일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로 이제 장하경 선수가 중심이 측면 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안현범 선수가 이제 바로 이용을 해버리거든요. 여기서 아주 무섭게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네. 해남 선수가와의 이 마지막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제주가 정말 또 아쉬운 기회를 이제 본인들의 오류에 의해서 날렸던 장면이고요. 성남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오류. 다음 장면인가요? 지금 성남은 기본적으로는 황의조 선수를 활용한 이제 롱패스 한 방의 역습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격에 비교적 숫자가 많은 것에 비해서는 좀 아쉬웠는데요. 자,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사실 지금 이 앞쪽 공간에 제주의 압박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패스를 정확히 줄 수 있는 여유가 지금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이태희 선수가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에게 주면 내가 뭔가를 한다는 이제 지금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지금 오버랩이 들어가고 있었고 성남이 이 정도로 공격 숫자를 많이 가져갔던 경우가 이 경기에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선택이 안 좋은 쪽으로 패스가 갔어요. 지금 제주가 지금 중앙에 3명의 선수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넘어갔어야 될 볼이 결국 이태희 선수를 무색하게 만드는 중앙 쪽의 패스 선택이 상당히 좀 잘못됐던 그런 장면이 됐었습니다. 이 선수한테 가려서 못 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그라운드에 섰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미안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두 팀 모두가 또 약간의 착오들을 범하면서 결국은 이 경기는 0-0 무더위 속에 0-0 결과로 끝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성남과 제주의 경기까지 알파신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원투펀치 215화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